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돌아온 싱글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2013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인가요? 공식적으로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했으며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해였습니다. 누군가에겐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된 기쁨의 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을 잃고 비통했던 슬픔의 해일 수도 있겠죠.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며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의 하루와 365일의 한 해가 공평하게 주어졌던 2013년. 저에게 2013년은 참담과 비참의 끝에 내몰린 생지옥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참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에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디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구김살 없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을 믿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연 매출 300억 이상의 생산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십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주간 인물이나 일간 신문에 탄탄하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100이라는 특집 기사에 빠지지 않고 소개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신뢰와 신용이었고 거래처는 물론 가족, 친지, 지인들과도 믿음을 쌓아가며 어떻게 해서든 신의를 저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람들에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죠. 때문에 아버지는 주위의 평판이 좋았고 재벌답지 않은 검소함과 청렴함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어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청렴함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머니는 겸손하고 근검절약하셨으며 저와 여동생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저희 자매의 옷차림은 항상 수수했고 용돈을 아껴 썼으며 집안의 재력을 무턱대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당한 자산가의 딸이라는 걸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동급생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훈남이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 공식적인 첫 반창회나 다름없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호준이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호준이는 훈남 장신의 매너남으로 너무 바람직하게 잘 자라주었더라고요.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호준이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통 소식을 모르다가 그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남이라 호준이의 변신이 더 극적인 느낌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을 댁으로 보낸 저희는 모두 들뜬 마음으로 2차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이자카야였는데 저희가 가게를 전세낸 기분에 취해서 또 흥에 겨워 부어라 마셔라 하는 통에 다들 어지간히 취했습니다. 특히 술이 오른 여자애들이 호준이를 향해 적극적인 플러팅과 대시를 펼쳤는데 호준이는 무슨 연애 교수처럼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고급 스킬을 쓰더군요. 전 수줍음이 많아서 그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 같았던 호준이가 제 옆자리로 와선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너랑 이야기해보는구나. 아까 인사했었잖아. 에이, 그건 대화라고 할 수 없지. 호준이가 테이블을 한쪽 팔에 괴고 절 장난스럽게 쳐다봐서 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부끄럽게. 호준이가 싱긋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너 나랑 운동회 때 포크 댄스 췄던 거 기억해? 나랑 짝이었잖아. 근데 댄스 파트너는 다 돌아가면서 했잖아. 짝이라고 할 게 있었나? 하긴 그랬지. 그런데 왜 난 너하고만 춤춘 것 같지?
졸업하고도 계속 네 생각이 났는데 자리를 돌아 네 손을 잡던 순간이 계속해서 리플레이 되는 거야. 뭔가 몽글몽글하달까? 그때 내 모든 신경이 온통 너한테 가 있었나 봐. 아, 야, 왜 그래? 너 술 취했나 봐. 갑작스런 고백 같은 이야기에 제 얼굴은 불다묵태 화염에 휩싸인 홍당무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호준이가 놀렸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거 여전하네. 진짜 보고 싶었다, 김지연. 솔직히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은 남자애가 절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았어요. 그렇게 시종일관 저에게 호감을 보이던 호준이는 3차까지 이어졌던 술자리가 파하고 다들 꽐라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굳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는 숨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저희 둘 사이를 감쌌습니다. 전 얼른 집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 택시는 부촌으로 불리는 저희 동네로 들어섰고 얼마 뒤 넓은 차고와 높다란 담장이 성처럼 보이는 대저택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데려다줘서 고마워. 너 여기 살아? 너희 집이 여기야? 응,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살았는걸. 택시 잡기 어려워. 얼른 이대로 타고 가. 잘 들어가. 문자 해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호준이는 제가 재벌집 딸인데도 검소하고 수수하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며 절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호준이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명품 의류업체 OEM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의류회사를 설립할 요량으로 얼마 전에 식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 상황이었어요. 크게 재력이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렵지도 않은 평범하게 사는 형편 같아 보였습니다. 호준이와 사귀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진 호준이를 한번 보시곤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진 늘 두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자상한 분이셨기에 호준이와의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언젠가 호준이랑 우리 가족이 함께 산행을 갔는데 산을 오르던 중에 제가 발 디딜 곳이 없어 헤매고 있는 걸 보고 호준이가 손깍지를 껴서 제 발 아래 갖다 대더라고요. 전 극구 사양을 했지만 결코 굽히지 않는 호준이에게 져서 그 손을 밟고 올라갔는데 그걸 본 아버지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 정윤이는 제 남친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난 좀 그래. 우리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말이야. 아빠가 시킨 전주 비빔밥이 나왔는데 아빠가 또 재미없는 농담을 던졌잖아. 비빔밥이 전주에서 서울까지 금방 왔네. 난 속으로 또 시작이군. 아빤 왜 저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농담이라고 하실까? 내가 다 부끄럽다 하고 있는데 호준이 오빠가 뭘 했는지 알아? 아버님, 비빔밥이 사이렌 울리면서 전주에서 날아왔나 봅니다. 뿅뿅 하고 받아치는 걸 보고 난 그 오빠의 엄청난 야망을 느꼈잖아. 게다가 호준이 오빠는 담배도 안 피잖아. 비흡연자인데도 아빠가 담배 피러 나가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아빠 말동무 해주는 거 봤어? 난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아부하는 사람 정말 싫어. 그게 왜 아부야. 다정하고 자상한 거지. 아니거든. 그거 알랑방구 끼는 거거든. 호준 씨가 아빠한테 알랑방구 낄 이유가 뭐 있어? 모르지. 언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집 재산 쓱 가로채려고. 얘는. 야, 그 말 취소해. 호준이네 가족은 좋은 말론 다정한 거고 제 동생 표현을 따르면 아부를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을 때도 저희 아버지와 절 향한 찬양이 지나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서 가족 모두 오글거리는 멘트들만 따로 배우시는 건지 호준이네 가족 모두가 자신의 속마음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셨고
또 잘하셨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굴지의 기업가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이지 가문의 영광이고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유, 이 사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미모를 칭찬하셨어요. 어머, 사부인,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야 했네요. 아니, 갑자기 선글라스는 왜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사부인이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아우, 얼굴에서 빛이 나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사부인 농담도 잘하세요. 여기에 뒤질세라 시누이까지 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걸어다니는 화보네요. 예쁘면 그냥 얼굴이 화보예요. 제가 언니를 보면 주접을 안 들 수가 없다니까요. 언니, 나의 주접 버튼, 날 주접들게 만들어요. 시누이의 주접에 자극받은 시부모님께서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를 이 시대 흔치 않은 최고의 며느리감이라며 추켜 세우셨습니다. 확실히 부유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아가씨라 태가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기품 있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와서 말도 어찌나 품격이 남다른지. 우리나라에 귀족이 있다면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건데 뭔가 행동과 말투, 태도에서 여유가 넘쳐 흐르는데 이건 가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역시 부모님을 보니 알겠군요. 귀띠가 자르르르 흐르십니다. 전 민망함에 얼굴이 또 새빨개졌는데 아빠가 호준이 칭찬으로 화답하며 그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하셨죠. 저희 여식을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준이도 그렇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준이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요. 폭력적이지 않고 성격 유순하고 우리 지은이한테 하는 걸 보면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거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돈, 오늘은 천국에서 인원점검을 필시해야겠어요. 왜요? 천사가 넷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지금 제 앞에 계셔서 못 간다고 기별을 넣어야 할까요? 사돈, 농담이 재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호준이네 호들갑에 가까운 발언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반면 여동생은 호준이네 가족 모두가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게 싫다면서 자기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아버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한텐 아부로 보였니? 나한텐 칭찬으로 들리던데. 자신이 받은 좋은 인상을 칭찬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난 참 인상적이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 받는 사람이 그걸 기쁘게 받으면 좋잖아. 행여 그게 칭찬을 넘어 아부라고 해도 잘만 하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게 뭐야? 사또 방구 냄새가 구수합니다. 알랑방구 끼는 이방처럼 하라는 거야? 그런 건 아첨이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아첨하고 아부는 좀 다르지. 없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남다른 감성으로 캐치해서 칭찬을 하는 건데 그 정도 표현은 괜찮지 않니? 덕분에 모두 유쾌하게 웃었으니까. 몰라. 아빤 그랬는지 몰라도 난 계속 듣기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동생의 걱정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제가 결혼을 한 뒤에도 변함없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언니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며느라기야 머리를 자르니 더 젊어 보이는구나. 이렇게요.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라고 여겼지. 이 모든 것이
다 연기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잘했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잘해주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국내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하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고 사업하면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되던 2013년, 난생 처음 겪어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넷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러 남한산성 맛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남편과 시아버지가 카운터에서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옥신각신하고 저와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먼저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차키를 받으려고 주차 요원에게 가려던 찰나 주차장에 후진을 하던 차량이 시어머님에게 달려드는 걸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소리만 내면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량에 깔릴 위기에 처한 걸 직감한 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차량 옆으로 급히 밀쳐냈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잔 마음으로 생전 처음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재빠른 대처로 시어머니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뒷바퀴에 오른손이 끼어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뭉개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오른손이 없는 후천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 오른쪽 손가락이 없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악몽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을 해도 저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다니 미칠 듯이 괴로웠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교대로 저를 살뜰하게 간병해 주었지만 제가 처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세상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리 귀한 지은이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사부인, 사돈어른. 사부인, 사고였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셔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셨고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훈아, 아프지? 속상하지? 억울하고 괴롭지? 괜찮다. 그런 마음 다 괜찮아. 아빠는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단다. 아빠한테 지금의 장애가 너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 제일 힘든 순간일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만 더 버티다 보면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야. 아빠는 알고 있어.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강한 딸인지 잘 알아.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 서름에 북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장애가 생긴 뒤로 마음에도 장애가 생긴 것처럼 자꾸 못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전 왼손을 주력손으로 바꾸고 사용하는 훈련을 했어요. 왼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손이라도 남아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불현듯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좌절하고 낙담하며 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때 제가 재활센터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고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사고로 두 손을 모두 잃고 의수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방긋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아유, 세댁 반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아유, 새댁 얼굴 좀 펴요.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 네. 아이고, 왜 아직도 억울하고 속상하오? 네, 그러네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아는데도 마음이 그래요. 근데 아주머니는 늘 씩씩해 보이시네요. 아유, 씩씩해 보여요? 인생 그까이 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고 팔을 못 쓰면 팔을 더 잘 쓰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중에 흙에 묻히는 건 다 똑같아. 봐봐요. 응? 예, 나 잘 치지? 응? 아주머니는 손가락 대신 엄지발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연습을 하셨어요. 두 손이 없는데도 그분의 살고자 하는 굳센 의지와 강한 정신에 전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주머니를 더 살고 싶게 만드는 걸까? 저런 긍정적인 마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처럼 다시 웃는 날이 올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전 이내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였고 손 하나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무척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도 이런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절 이해해 줄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엔 호들갑을 떨면서 절 간호하고 씻기고 먹여주던 남편도 점차 시간이 지나자 제가 작은 부탁을 해도 먼저 인상부터 마구 찌푸렸습니다. 전 슬슬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 저희 아빠를 의식해서 그랬던 거겠죠. 제가 사고를 당하고 얼마 안 있어 친정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뒤로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버지 회사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진출을 목표로 과감한 확장 전략을 추구하던 중에 막대한 부채를 지었고 때마침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래업체의 부도가 겹친 데다 내수 시장의 악화로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재정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 부도를 내어 야반 도주를 하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팔고 끝까지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러 다녔지만 누적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서 결국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을 일구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매각되는 상황에 놓이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댁에, 어머니는 이모 댁에, 여동생은 친구 집으로 가서 더부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회사는 반대로 대박이 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인맥을 동원해 인기 모델을 기용해서 홍보한 골프웨어가 대박을 쳤거든요. 게다가 MZ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골프 붐이 불면서 시부의 회사는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도 수입차로 바꾸고 집도 신축 고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절 노골적으로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목욕을 할 때마다 제 등을 밀어주겠다며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욕실까지 밀고 들어와서 절 도와주던 남편이 어느새 멀쩡한 왼손 놔두고 그것도 혼자 못하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앞에선 저에게 밥이며 국이며 한술 떠서 제 입에 손수 넣어주려던 시누이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려고 끙끙대고 있는 절 향해 꼴보기 싫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답답해. 지금 나더러 뚜껑 열어달라고 생쇼를 하는 거야 뭐야. 안 열리면 그냥 먹지를 마. 뭘 그렇게 꿋꿋하게 먹으라고 들어. 사람 미련스럽게. 심지어 제가 구해준 시어머니조차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야, 안 들어가? 병신같이 거실에 있지 말고 네 방에 조용히 처박혀 있어 제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방에 있기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네 병신 같은 손을 보는 우리 눈은 어쩔 건데.
난 네 손이 너무 무서워. 어머니, 제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날 구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런 거야? 참나.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알아서 잘 피할 수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런 거잖아. 난 네가 무슨 영웅놀이를 하는 줄 알았다. 아니면 이것도 뭐 기업 이미지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어? 절 끔찍이도 예뻐하셨던 시아버지도 안면을 싹 바꾸고 절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매출 200% 달성했는데 우리 가족 다 같이 이 가까운 태국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아유, 그러면 좋죠. 그동안 장애인 눈치 보면서 돌본다고 우리 너무 지쳤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 나도 휴식이 필요해. 집구석에 병신 하나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음침한지 온몸이 쑤시고 아파. 아빠, 난 종일 호캉스 하면서 마사지나 받을래. 아이고, 그랬죠요.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명예가 없냐. 냉장고에 물을 마시러 가려고 거실로 나왔던 절 보고도 아무도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걷다가 그래도 한 가족인데 싶어서 고개를 당당하게 들었을 때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가짠다는 표정으로 이러시더군요. 왜? 너도 가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넌 생각이 없어. 머리가 텅텅 비었어. 그 손으로 어딜 간단 말이야. 하자가 있으면 불량품답게 좀 굴어.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서. 에휴. 시댁 식구들은 막말에 막말을 거듭하며 절 구박했고 제 가슴에 매일 대못이 쾅쾅 박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만 버려두고 모두 태국으로 여행 간 동안 전 친정 식구들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댁 친지 결혼식이 있어 외국에 나갔다고 둘러댔습니다. 수척해지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동생도 아닌 척하지만 친구 집에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치였습니다. 평생 눈칫밥이란 걸 모르고 살던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게 2013년은 저희 식구들에게 고난의 해였고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의 터널을 함께 건너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왼손을 잃었을 때 절 위로하고 구원해 주신 아빠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아빠, 병원에서 나한테 해준 말 기억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 아빠가 해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아빠. 아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 제일 힘든 순간이야. 그런데 오늘 하루만 더 버티다 보면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야. 아빠, 난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양심적이고 강한 분인지 잘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해. 다 잘 될 거야. 아빠가 미안하다. 회사 살리는데 급급해서 우리 가족 생각을 미처 못했다. 아니야, 아빠. 아빠가 양심적인 기업가라 더 존경해요. 만일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냈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우린 평생 부끄러움에 살았을 거야. 맞아, 여보. 우리 함께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용기를 내보아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해 혹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살면서 작은 돈에 무너질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단돈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고 인색해질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에겐 큰 돈이고 누구에겐 작은 돈이겠지만
지금 필요한 순간에 당장 없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노라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치욕스럽고 감당 못할 난관에 좌절하고 절망한 아버지가 행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지인의 도움으로 저희 친정 식구들이 거처할 곳을 구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전 정말이지 끔찍한 그 지옥의 시간이 얼른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태국으로 4박 5일 가족여행을 떠났던 시댁 식구들이 햇볕에 알맞게 그을린 건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왁자지껄 활기에 넘쳐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쉴 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슬쩍 들리는 얘기로 추측해보면 여행지에서 만난 어느 가족에게 매료되어 그 사람들 칭찬으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엄청난 부자라며 신나하더군요. 게다가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그때도 각방을 쓰면서 저와 조금이라도 살이 부딪힐까봐 조심하면서 절 피했는데 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아예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대체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외출하려는 남편을 잡고 애원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야, 잠시만 이야기 좀 해. 아, 무슨 얘기? 나 지금 시간 없어. 사람 기다린다고. 잠시만, 10분만, 아니 5분만 시간을 내줘. 5분 안에 끝내. 아, 뭔데? 왜? 퉁명스러운 말투에 벌써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내내 속으로 묻고 싶었던 말.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우리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당신이 밖으로 도는 이유를 알고 싶어. 아, 넌 이런 게 문제야. 사람이 꼭 이런 걸 말로 해야 알아? 아, 그냥 대충 눈치껏 알아 먹어야지. 아, 참. 아, 너 같은 공주님은 눈치라는 걸 모르지. 아, 뭐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내 마음이 변했어. 내 마음이 변하는 걸 어떡해. 난 내 감정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 없는 네 손을 볼 때마다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 당신 손이 나한테 닿을까봐 너무 끔찍하다고. 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곧바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얼른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알잖아.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누가 일부러 구해달라고 널 떠다 밀었니? 아니잖아. 네가 좋아서 네 영웅 심리로 그런 거잖아. 그만해.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래? 왜 자꾸 나한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진 거야? 그래. 지긋지긋하다. 됐어? 응? 그만하자. 초등학교 때부터 날 좋아했다던 그 마음은 이제 없는 거야? 아, 너도 참 너답다. 내가 한 말을 다 믿었니? 그거 다 구라야. 아, 그날 남이가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 너네 집이 동창 중에 제일 부자라며? 그냥 시장 조사 겸 여자애들한테 슬쩍 떠봤는데 내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술술 부는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해본 거야. 부잣집 딸을 만나는데 그 정도 립서비스도 못할까? 네가 내 첫사랑이란 말 다 거짓말이니까 정신 차려, 이 여자야. 2013년은 저에게 정말 최악의 해였습니다. 왼손을 잃고 친정이 망하고 남편의 사랑도 떠났어요. 아니, 원래 있지도 않았던 사랑이니 그저 남편의 진심을 알았다고 해야겠네요.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온갖 가머니솔로 절 꼬드겼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전 남아있는 왼주먹으로 가슴을 모질게도 쳤습니다. 아무리 치고 또 쳐도 대못이 박힌 가슴은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전 후회와 자책과 자기 혐오로 가득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해질 때까지 엉엉 울고 났더니
어느새 새날 새아침에 해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전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립을 위한 재활 훈련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물건 뚜껑을 열 정도로 왼손 사용이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양손으로 휴대폰 문자도 보낼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양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징그러. 제발 좀 내가 집에 있을 땐 나오지 좀 말라고. 병신 같은 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자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곱승하게 생긴 여자 하나를 집에 데려오더니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태국에서 만났다는 남편의 상간녀였고 뻔뻔하게 시어머니 옆에 앉아 맹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새로운 물줄을 골랐구나. 딱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다. 니들 이혼해. 너도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나갈 일이지.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 혐오스럽게 시리. 혐오라뇨. 장애가 불편한 건 맞지만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혐오라는 말을 하세요? 몰라. 어디 가방끈 긴 티를 내려고 이래. 다 됐고 우리 호준이랑 만나는 아이야. 결정해. 네 발로 나갈지 아니면 우리 손에 쫓겨날지. 제가 쫓겨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네들 하는 짓이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제가 이 집구석 사람들 역겨워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요. 대신 위자료는 주셔야죠. 적어도 20억 정도면 합의는 될 것 같은데. 매야? 아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아유, 친정이 망하더만 네가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 20억이 무슨 애들 코 묻은 돈도 아니고 감히 20억을 불러?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주셔야 할걸요? 제가 장인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제가 당신 목숨을 구했잖아요. 아이고,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구해달라고 했냐고. 몇 번을 말하게 해, 입 아프게. 20억 주셔야 저 물러나요. 아님 제 친구가 KBS 기자인 건 아시죠? 바로 인터뷰에서 뉴스로 뜨는 거 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인연이 협박까지. 20억 주실래요? 아님 뉴스에 나오실래요? 시어머니가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계산을 하더니 아유 그래 주마 20억. 주면 되잖아. 먹고 떨어져라 이 병신아. 시어머니의 욕지기에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손바닥밖에 없는 오른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15년과 상간년의 뺨을 철썩철썩 쌍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두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집안 구석구석 청아하게 울려 퍼지던 싸대기 소리에 놀란 시누이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 너 잘 만났다는 심정으로 신우에게 달려가서 신우의 양뺨에다가 싸대기를 쉴 새 없이 날려주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제 왼손과 오른손바닥으로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찰싹찰싹 쌍싸대기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안 그래도 절 혐오하던 시누이는 자기 뺨에 제 오른손바닥에 닿자 경기를 하듯 거품을 물고 넘어갔어요. 그걸 보고 전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전 이소룡처럼 오른 엄지손가락을 코에 대고 아뷰 소리를 내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위자료 20억을 받고 초등동창 호준이와 이혼을 했습니다. 호준이는 끝까지 저와 눈도 맞추지 않더군요. 전 엄청난 배신과 상실감에 눈물이 나려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옳게도 아닌 오직 인간 김지윤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그 악인들과 헤어졌습니다.
전 부모님과 여동생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혈육의 정이 뭔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아버지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셨는데 제가 이혼하고 받은 20억을 사업 자금으로 내놓는 걸 보시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너의 오른손과 바꾼 이 돈을 아비가 되어 어떻게 쓰겠소 하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전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고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따금 시댁에서 당했던 구박과 모욕들이 생각나면 치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차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만 남은 오른손이 더 아팠습니다. 또 가슴을 쳤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수줍음 많던 전 화로 가득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하루는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 아버지가 절 가슴에 안으시고 달래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거야. 언젠가 우린 분명 이날을 떠올리면서 웃고 있을 거다. 아빠, 난 전 시댁 사람보다 내가 더 미워. 자꾸만 내가 싫어. 내가 그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그 사람 말을 왜 곧대로 믿었는지,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내가 원망스럽고 미워. 네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속이는데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너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복수하고 싶어. 날 모독했던 말과 경멸로 바라봤던 그 눈빛들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얘야, 진정한 복수는 나중에 웃는 사람이 되는 거야. 노자는 덕으로 공자는 올고듬으로 복수하라고 했다. 한때 유행했던 경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 누군가가 널 불쾌하게 했다면 복수하려 하지 말아라. 강가에 앉아 있으면 곧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네 머릿속 가슴에 쌓인 쓰레기들을 얼른 버리자꾸나. 전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경매로 사들인 회장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솔깃한 제안을 하신 겁니다. 자네 회사를 내가 매입하고 보니까 그저 평범한 생산장비 제조 회사가 아니더만. 나름 IT 회사였어. 반도체 장비는 내가 영 문외한이라서 말이야. 내가 잘해낼 재간이 없걸랑. 그래서 말이야, 자네 나한테 이 회사를 사지 않겠나? 내가 헐값에 팔겠네. 회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금 회사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엄부도를 막으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도 막지 못한 걸 회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쩐다. 난 다른 사람 말고 자네한테 팔고 싶은데. 옛날 IMF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네가 융통해준 자금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자는가. 그래서 이젠 내가 자네를 도왔으면 하네. 자네가 회사를 사서 매달 할부로 갚는 것이 나의 제안일세. 어떤가?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울긴 왜 울어. 다 자네 신용을 보고 하는 일이야. 나는 손해보는 짓은 줘도 안 한다고. 아버지는 옛날에 도움을 줬던 회장님의 도움으로 회사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불철주야로 일하신 덕분에 10년 후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회장님에게 빌린 인수자금도 모두 상환하셨고요.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했던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 옆에서 경영 수업을 착실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저희 회사 1층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입주해 있어요. 이곳에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질병 같은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를 절단한 장애인들에게 의수의족과 보조기 또는 휠체어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장애인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야말로 엄격한 조사와 까다로운 확인 작업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 사업 공지가 나가면 센터에 서류를 지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이들 방문하십니다. 그날도 1층 로비엔 신청 서류를 내려고 몰려온 장애인들로 북적였고, 전 여동생과 점심을 먹으려고 로비를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절고 있는 전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이? 지훈아, 지훈이 맞지? 몰라보게 멋있어졌구나. 그쪽은 몰라보게 초라해지셨네요. 여긴 웬일이세요? 너야말로 여긴 웬일이야? 너도 보조기 지원 신청하려고 왔니? 예? 보조기라뇨? 다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게 말이다. 아휴, 우리가 벌을 받은 게지. 벌을 받은 게야. 아휴. 전 시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는 승승장구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200억 원어치 엄을 결제 않으면 부도를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 엄만 막으면 한 달 내로 회사를 100% 정상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 100억의 가계빚을 감당하기 싫어서 회사를 살리기보다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전 시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사고가 나서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죽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3년도 더 된 일이란다. 그때 전 남편 호준이가 절 발견하고 놀라서 서둘러 목발을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의족이 없어 오른쪽 다리 아래 바지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도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너무 반갑게 부르지 마. 누가 들으면 친한 사이인 줄 오해하겠어. 너 여기 웬일이야? 혈색도 좋고 옷차림도 고급이고 넌 여전하구나. 너야말로 여기 왜 이러고 있어? 그때 바람펴서 결혼한 부잣집 딸은 어쩌고? 회사 부도 난다는 말 나오자마자 가방 사서 사라지고 없던데. 끼리끼리 만났구나. 배신과 배반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네. 이제 그러지 말고 네 이야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우리 아빠 회사 빌딩인 건 알고 왔니? 알았다면 부끄러워서 감히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우리 아빠가 회사를 다시 인수했고 나도 여기 다녀. 그때 직원들이 지나가며 저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도 예쁘세요. 우리 이사님 짱. 제가 이사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빌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훈아, 우릴 좀 도와주렴. 예정을 생각해서. 응? 그래도 우리 가족이지 않았니? 넌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래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 매일 반성했어. 조강지처를 버려서 이런 벌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고. 호준이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토로했는데 저도 모르게 뼈가 있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건 다 자업자득 아닌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영웅 심리로 당신을 구한 게 아니냐고 절 비난하셨죠. 그때 그 표독했던 얼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의 집안에 닥친 불행과 불운은 진심으로 유감입니다만 그건 역시 당신들이 선택한 것들이잖아요. 자신이 선택한 것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두 모자가 어렵게 살고 있다니 마냥 후련하진 않았어요. 이때 기다리다 못한 여동생이 절 찾아 로비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목발 짚고 있는 남자와 추레한 차림의 여자가 저의 전 엑스 남편과 엑스 시모인 걸 눈치챈 여동생이 화장실로 달려가서 대걸레 빠는 양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개들이 짖어? 이 미친 개들아.
이물 먹고 정신 차려. 하면서 걸레밥물을 모두 두 모자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봤고 호준이 모자는 부끄러워하면서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동생이 저런 것들하고 말도 섞지 마. 시간 낭비, 감정 낭비야 하곤 제가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괜찮아. 아빠 말이 맞았네. 진정한 복수는 나중에 웃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구나. 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기특한 날 위해 오늘 점심은 네가 싸. 오케이. 언니가 좋아하는 초밥 내가 특별히 쏠게. 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해프닝을 들으시고 그들이 비록 우릴 모욕하고 괴롭혔지만 장애인 보조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센터를 통해서 두 모자에게 의족을 맞춰 주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제일 끔찍했던 10년 전의 일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란 무엇일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거짓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대가 주는 믿음과 신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